자, 넥사크로 플랫폼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성능 최적화는 사용자 경험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로젝트 개발이 완료되어 실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사용자는 약 일주일 정도의 사용만으로도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존 시스템 대비 성능 개선의 여부와 또는 UI, UX의 편의성, 초기 로딩 속도에 대한 피드백이 수집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능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개발자가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 최적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했습니다. 성능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공통, 환경, 메모리입니다. 공통 영역에서는 개발자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유의하면 좋은 사항들을 정리했고요. 둘째, 환경에서는 서버 설정을 조금만 조정해도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관리입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메모리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공통 영역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성능 향상 가이드는요, 실제 고객 지원 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이드입니다. 하지만 많은 개발자분께서 해당 자료의 존재를 모르시거나 알고 계시더라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이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성능 향상 가이드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이 JS 머지 컴프레스인데요. 넥사크로에서 화면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려면 먼저 넥사크로 엔진 스크립트가 로드된 다음에 그 외 화면들이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엔진 스크립트는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파일 수가 많을수록 사용자의 브라우저는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해야 되고 이는 곧 로딩 속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바로 하나가 JS 머지인데요. 여러 개로 나눈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로 합쳐서 다운로드 횟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는 애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컴프레스인데요. 컴프레스는 사용되는 주석이라던가 공백 등 불필요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스크립트에 꼭 필요한 코드만 남기는 방법이 바로 컴프레스입니다. 정리한다면 JS 머지는 파일의 개수를 줄이는 거고요. 컴프레스는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서버에 소스를 배포하기 전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필수 작업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접 실습을 진행하면서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교육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프로젝트이죠. 이디오 마스터 N24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습하겠습니다. 실습에 관련된 내용들은 교재에 이렇게 이미지로 남겨놨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메뉴에 보시면 디플로이라고 있고요. 디플로이의 패킹을 클릭합니다. 자, JS 머지를 설정할 건데요. 옵션을 선택하셔갖고요. 제너럴의 머지에 보면 탭이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NRE 환경에서는 컴파일 기능도 가능하지만 이번 실습은 웹 환경 기준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머지만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컴프레스도 같이 설정해 볼까요? 컴프레스에 보면 JS 파일 선택하고 코드 난독화도 체크합니다. 세 번째 옵션은 선택 사항인데 많은 고객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화이트, 빈 공간을 삭제하고 주석을 지워주는 이런 것들 체크한 다음에 OK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킹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윈도우 버전과 웹 버전이 있는데요. 웹 버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넥사크로 LIB에 들어가서 컴포넌트 열어보시면 JS 머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 원본 소스 한번 볼까요? 툴의 옵션에 가보시면 제너레이트에 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위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탐색창 열어서 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산출물의 라이브러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넥사크로 LIB에 컴포넌트 열었을 때 네, 컴포넌트 수가 확실하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DU, LIB까지 확인하면 더 많은 컴포넌트가 이렇게 병합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컴포넌트 컴 한번 열어보면 네, 컴프레스로 인해서 화이트 빈 공간이나 공백이나 주석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크기가 줄어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JS 머지는 성능 최적화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작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JS 머지가 되는 애들은 어차피 타입 디피니션에 올라와 있는 모듈의 개수만큼 병합되는 거이기 때문에 파일되는 개수를 아예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면 다운로드 되는 파일 수가 줄어들어 성능이 향상되며 서버 요청 횟수가 데이터 전송량도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디플로이 기능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 기능은 스튜디오 내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exe 파일로 분리되어 있어서 배치 프로그램 형태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넥사크로 디플로이 exe 파일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윈도우뿐만이 아니라 서버 환경에서도 디플로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도구 가이드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배치 파일 안에는 프로젝트 파일과 그다음에 저장될 파일의 아웃 경로와 그다음에 제너레이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파일 경로를 지정하셔갖고 배치 파일로 돌리시면 되는데요. 샘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교육 자료에 가보시면 교육 준비 자료에 여기 넥사크로 디플로이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열어보시면 네, 배치 파일을 보시면 프로젝트 파일 경로와 아웃풋 경로와 그 다음에 실행에 필요한 LIB 경로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렉사크로 M 버전부터 단순히 윈도우 환경에서 실행되는 exe 파일뿐만 아니라 자바 기반의 디플로이 모듈도 함께 제공되고 있어서 윈도우뿐만 아니라 서버 환경에서도 디플로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 로딩 JS 최적화, 넥사크로 엔진 라이브러리 JSON 파일에는요, 넥사크로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환경 설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 파일 안에는 여러 종류의 자바스크립트 모듈들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모듈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설정해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초기 로딩 속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엔진 라이브러리 설정을 수정하는 작업은 넥사크로 제품 구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며 설정을 잘못 건드릴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거를 이렇게 제거했다고 해서 눈에 띄게 빨라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우리가 윈도우 디스크 조각 모음처럼 작은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전체적인 성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접속 페이지 이미지 처리. 넥사크로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가 처음 접속할 경우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를 통해 인덱스 HTML이 실행이 됩니다. 실제 첫 화면이 사용자에게 보여주기까지는 넥사크로 엔진 모듈과 환경 정보 파일들을 서버로부터 다운받고 그 스크립트를 파시한 다음에 비로소 화면에 렌더링 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웹 브라우저에서 단순히 흰색 화면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운로드해야 될 파일의 수가 많거나 초기 처리 로직이 복잡한 경우에는 흰 화면이 상당히 오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흰 화면을 보이는 것보다는 화면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런 문구랑 뭐 이런 웨이팅 로그 같은 이런 로딩 이미지를 넣어주면 사용자가 시스템이 작동 중임을 인식하게 되고 체감되는 대기 시간이 줄여 긍정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실제 구현되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 구현되는 예제입니다. 이렇게 흰 화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흰 화면 위에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죠. 예, 이렇게 되면
아, 구동되고 있구나라는 느낌과 함께 대기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디퍼의 속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 성능을 높이는 간단한 방법 중에 바로 스크립트 태그의 디퍼 속성인데요. 이 디퍼는 스크립트 태그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속성으로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시점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초기 제품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부 엔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이때 PC 사용에 따라 다소 시간이 지연되나 디퍼 옵션을 통해 이미지를 먼저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HTML 파싱을 하다가 엔진 파일 다운로드를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파싱을 멈추고 다운로드 받죠. 이 상태에서는 파싱이 멈춰 있으니까 화면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다운로드가 끝나고 다시 파싱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디퍼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파싱은 계속 진행이 되고 스크립트를 만나게 되면 걔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로딩되고 화면은 파싱이 된 다음에 파싱이 끝나고 나서 이 엔진이 구동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빨리 로딩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디퍼를 사용하는 방법은 스크립트 태그에 디퍼라고 지정만 해주시면 얘가 실행은 지연이 되고 파싱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 말고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도 디퍼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툴의 옵션의 메뉴를 통해서 제너레이트의 푸트스랩에 셋 디퍼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디퍼 옵션을 활성화하면 프로젝트 전체 소스를 제너레이트하는 시점에 인덱스 HTML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한번 설정해두면 이후 모든 인덱스 HTML 파일에 자동 적용되며 일일이 수동으로 수정하지 않아도 디퍼 속성이 포함된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처럼 작은 설정 하나로도 초기 로딩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실행 디퍼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브라우저가 HTML 문서를 파싱을 해서 작업을 하다가 스크립트를 만났어요. 그러면 파싱을 멈추고 스크립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실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파싱을 다시 시작을 하죠. 이런 경우 초기 로딩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디퍼라는 옵션을 스크립트 태그에 추가했을 때는 HTML 파싱을 하다가 스크립트를 만났어요. 만났지만 HTML 파싱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파싱이 끝난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HTML 문서 파싱이 완전히 끝난 후에 스크립트가 실행되기 때문에 페이지에 렌더링 지장을 주지 않아서 로딩 성능과 안정성이 모두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디퍼 속성은 페이지 로딩 성능 최적화 및 스크립트 실행 시점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디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이상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넥사크로 N24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상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디퍼 속성 적용 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화면 개수 제한에 대한 안내입니다. 저희가 보통 작업을 할 때 멀티 도큐먼트 인터페이스 MDI 방식으로 화면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메인 화면 안에 하위 화면을 여러 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화면이 한 번에 열게 되면 웹브라우저가 사용하는 메모리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체 애플리케이션 성능 저하나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화면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 개수를 제한을 줘야 됩니다. 자, 샘플 한번 볼까요? 자, 저희 교육 교재 샘플입니다. 이를 런처로 실행을 했을 때 메인 화면이 뜨죠? 이발, 트랜지션, 데이터셋 이렇게 화면을 열었을 때 얘가 총 몇 개까지 열려지냐면 네, 10개 이상은 열 수 없게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무작정 많이 열리면 메모리에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성능 저하나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화면을 개수를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화면을 몇 개까지 오픈하는 것이 적당한가요? 그런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화면이 조금 단순하면
좀 많이 열 수 있고, 화면이 너무 복잡하면 좀 적게 열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화면이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할 때는 데이터 양이 많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뭐 사용 10개까지 많이 사용하고요. 화면이 복잡하거나 다루는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5개에서 한 7개 정도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없고요. 각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셔갖고요. 제한 값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로딩 페이지의 단순화입니다. 초기 로딩 페이지의 단순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실행할 때 사용자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는 화면이 바로 초기 로딩 페이지입니다. 이 첫 화면이 매우 복잡하거나 많은 수의 데이터셋과 링크된 페이지, 많은 인클루드 등으로 구성하게 되면 로딩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초기 로딩 시간이 길어지면 사용자가 이 시스템 좀 느리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첫인상은 이후에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체감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첫 페이지는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가볍게 가벼운 구조로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첫 화면은 시스템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능보다는 속도와 직관성 위주로 구성해 주시는 것이 성능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트레이스 모드인데요. 저희가 개발할 때 얼럿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버깅 방식 중에 하나가 트레이스입니다. 트레이스는 우리가 작업하는 내용들을 아웃풋 창으로 뿌려주는 디버깅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트레이스 로그가 실제로 기록되는 방식은 트레이스 모드 설정 값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트레이스 모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인바이어먼트에 가보시면 트레이스 모드라고 있습니다. 트레이스 모드에 보시면 append, new, known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append는 기존 로그인된 정보에 계속 덧붙여서 기록되는 게 append이고요. new는 맨 마지막에 로그한 애만 계속 엎어서서 맨 마지막에 있는 애만 유지하는 게 new고요. no는 아예 로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개발 중에는 트레이스 로그가 디버깅할 때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운영 환경에서는 트레이스를 굳이 확인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할 때는 반드시 기록하지 않는 논 방식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트레이스 모드를 논으로 설정하더라도 스크립트에 트레이스를 주고 있으면 걔는 계속 실행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산이 그대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트레이스문 자체를 주석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근데 기존의 소스에 트레이스문이 너무 많을 경우 있죠. 트레이스문이 너무 많을 경우 또는 내가 개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화면까지 일일이 다 수정해야 되는 경우 트레이스를 삭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스 하나하나 열어서 수정하지 않고 전체 프로젝트의 트레이스 로그를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한번 샘플을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성능 향상이니까 퍼포먼스에 트레이스 로그라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스 로그 화면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트레이스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자, 얘를 실행해보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웃풋 창에 트레이스 로그 1, 2, 트레이스 로그 1, 2가 찍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를 애플리케이션의 스크립트에서 한번 볼 텐데요. 애플리케이션의 데스크탑에 열어보시면 여기 스크립트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시면 여기 맨 하단에 문서에 있는 이 부분을 스크립트에 한번 저장해 볼게요. 오토 인덴트로 들여쓰기 작성하시고요. 문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여기 스크립트에 복사했습니다. 보시면 트레이스라는 명령을 만나면 얼럿창을 띄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레이스, 얼럿창이 이렇게 뜨죠. 자, 그럼 우리가 트레이스를 작동하지 않게 하려면 여기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스크립트에서 아무 작업도 하지 않게 작업을 해 놓으시면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우리가 화면에서 일일이 다 트레이스를 삭제하지 않아도 트레이스가 작동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방법은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을 활용한 것인데 동일한 함수가 여러 번 정의된 경우에도 자바스크립트는 맨 마지막에 정의된 함수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오버라이딩 기능이라고 하죠. 맨 마지막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트레이스 모드는 운영 환경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에 있는 트레이스문 개발 단계에서 사용했던 트레이스문 모두 제거해 주시는데 제거가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데스크탑 스크립트에서 작성해 주시면 불필요한 트레이스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성능 향상에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일이죠. 넥사크로의 프로젝트 결과물은 디자인을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 사용자에게 보이는 인상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화면을 예쁘게 디자인하면 결과물이 세련되게 보이고 반대로 별도의 스타일 작업이 없으면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프로젝트에서 화면 디자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너무 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이미지와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응답 시간 및 렌더링에 영향을 받아서 화면이 로딩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프로젝트마다 디자인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패딩 기능이라던가 이미지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최적화하여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디자인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공정함수 구성은 저희가 다른 과정인 실무 활용 교육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추가해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공통 라이브러리 파일은 프레임워크 형태로 구성을 해서 넥사크로 엔진 라이브러리가 올라갈 때 함께 로드돼서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일일이 인클루드 하지 않아도 엔진이 올라갈 때 마치 내부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인클루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네. 공통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구간에서 부분적으로 공통 영역으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화면을 인클루드 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하시면 됩니다. 공통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모든 함수를 무조건 공통 모듈을 뽑지 말고 얘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빈도수라던가 사용 범위를 확인하셔갖고 공통 모듈로 넣을지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필요한 몇몇 화면에서만 인클루드 할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클루드 하지 않은 공통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타입 디피니션의 모듈에다가 등록해놓고 쓰게 되고요. 얘는 넥사크로 엔진 라이브러리가 로딩할 때 최초 1회만 로딩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화면에서는 인클루드를 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공통 함수를 우리가 내부 함수처럼 갖다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클루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 다 모아놓지 말고 종류에 따라 분류해서 내가 필요한 애들만 갖다가 쓸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클루드 하도록 세분화해 주시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인클루드 라이브러리 파일과 JS 모듈의 가장 큰 차이는 요 선언되는 부분이죠. 네.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는 애는 this라고 스코프를 선언하고요. 모듈로 우리가 올려놓은 애는 넥사크로 폼 프로토타입 피폼으로 선언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 교육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통 코드를 구현하실 때 화면이 로드될 때 호출되는 통신은 어싱크 통신으로 사용을 하시고 1대1 데이터셋보다 1대1 데이터셋으로 받도록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로딩하는 화면에서 싱크가 아니라 싱크가 된다면 우리가 통신을 보내놓고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싱크는 화면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로딩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싱크 방식으로 해주시고요.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1대1로 해갖고 커넥션 연결하고 받고 끊고 연결 이런 방식보다는 한 번에 세 개의 데이터셋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끔 1대 N 데이터셋으로 구성해서 하는 게 로딩 시간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쉽게 변경되지 않는 애들, 공통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호출한 데이터를 글로벌 데이터셋으로 관리하면 매번 서버에 가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겠죠?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애들, 한번 세팅해 놓으면 계속 사용하는 애들은 글로벌 데이터셋에서 관리하시면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재활용하여 서비스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화면 단순화 및 분할. 처음 로딩 처리될 때 이렇게 복잡한 화면들이 주르륵 올라오게 되면 속도도 느려지고 웹브라우저 사양에 따라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용자에게 바로 보여지는 영역이나 컴포넌트가 있다면 처음부터 로딩하는 방식보다 div 같은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로딩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렌더링 부하를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화면 반응 속도나 체감 성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화면의 예시를 보면 왼쪽에 있는 화면은 그리드와 입력창이 있는 모든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전체적으로 복잡한 UI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화면을 분석해보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단계별로 입력하는 흐름에 불구하고 모든 단계 컴포넌트들이 하나의 폼에 한꺼번에 표현되기 때문에 초기 로딩 시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성능 이슈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비해 오른쪽에 있는 개선된 화면은요. 첫 번째 단계에서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펼치기에서 다음 단계를 가서 그 단계에서 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렇게 화면을 단계적으로 나누고 필요한 시점에만 로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더니 전반적으로 반응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존의 고객사에서는 클라이언트 서버 CS 방식이라고 하죠. CS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웹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CS는 윈도우 기반의 로컬 리소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화면이 복잡하거나 컴포넌트가 많아도 시스템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웹 기반은 웹 브라우저 리소스를 활용하여 동작하기 때문에 동일한 화면 구조를 그대로 웹으로 옮기게 되면 브라우저 성능에 따라 또는 속도 저하나 메모리 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순화해서 단계별로 재설계하여 최적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고객분들과도 잘 공유하셔갖고 웹 환경에 맞는 경량화된 UI 구조로 새롭게 구성하시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화면인데요. 펼치기로 이용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타이머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URL을 순차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탭 페이지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탭 페이지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탭 페이지에다가 직접 컴포넌트를 배치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탭 페이지에다가 다른 화면을 연결해서 보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별도의 페이지를 URL로 연결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퍼포먼스 탭 페이지. 지금 보시는 방식은 URL에 화면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여기 있는 화면은 로딩이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페이지는 아직 로딩이 되지 않았습니다. 탭 페이지 열었을 때 두 번째 있는 화면도 로딩이 되죠. 그래서 탭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어도 순차적으로 로딩이 되기 때문에 속도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탭 페이지에 컴포넌트를 그려놓게 된다면 탭 페이지가 보이지 않아도 얘네들이 다 같이 로딩되기 때문에 초기 로딩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요. 예기치 못한 오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을 URL로 연결해서 탭으로 열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체크 버튼 눌렀을 때 탭 2에 있는 이름을 읽어와야 됩니다. 볼까요? 탭 2. 체크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그럼 무슨 에러가 있나 우리가 아웃풋 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undefined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뒤에 있는 화면이 아직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화면에 있는
속성을 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탭 페이지를 열어보고 다시 버튼을 클릭해보면 데이터의 값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탭 페이지에 보면 프리로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를 true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로드할 때 이미 다 열려져서 작업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컴포넌트를 그려서 작업을 했을 때 탭 페이지가 열리는 것만큼 열릴 때 부하가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프리로드를 해놓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true로 주지 마시고 스크립트로 작업을 해서 처리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프리로드를 true로 주는 방식은 초기 로딩 시 불필요한 리소스가 모두 로딩되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서 권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장드리는 방식은 비활성화된 탭 페이지에 있는 값을 참조해야 하는 경우 프리로드 설정에 의존하기보다는 탭 페이지의 상위 폼이나 아니면 공통 영역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로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데이터는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고 전체적인 성능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탭 페이지 div, 팝업 div의 어싱크 속성은 차일드를 접근 가능한 시점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퍼포먼스 div 어싱크 열어보겠습니다. div 어싱크 화면을 열어보시면요. div의 화면을 연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성에서 URL을 연결하는 방식과 스크립트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어싱크 속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싱크를 true로 주고 URL을 연결했을 때는 메인 화면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div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싱크 펄스를 주고 다시 URL을 연결해 보면 어싱크가 펄스일 때는 div가 먼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메인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싱크 속성은 폼이 언제 접근 가능한지 제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익스프레션입니다. 넥사크로에서는 그리드의 데이터셋 정보를 바인딩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표현이 가능할 때 익스프레션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본 개발 과정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익스프레션의 장점은 굉장히 편리하고 직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메소드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사칭 연산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익스프레션에 구문이 많은 경우에는 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따라서 익스프레션을 최소화하거나 간결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익스프레션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페이지 이동하거나 스크롤, 키 이동할 때 다시 그려지기 때문에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데요. 특히나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데이터 변경 및 스크롤 시 그리드 영역이 다시 표현되므로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할 때 성능에 관련된 기능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건수가 적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천 건, 수만 건 데이터가 많을 때는 로딩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경우 익스프레션 내부의 계산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렌더링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익스프레션보다는 데이터셋의 컬럼에 값을 주고 그 값을 직접 바인딩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퍼포먼스의 익스프레션 데이터셋, 퍼포먼스의 익스프레션 데이터셋 열어보시면 첫 번째 있는 그리드의 컬럼에는 보시는 것처럼 익스프레션으로 수량과 가격을 곱해서 작업을 했고요. 두 번째에 있는 그리드에는 컬럼을 바인딩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화면이 스크립트 될 때
계산을 해서 어디다가 데이터셋에 아예 값을 집어넣고 이 값을 바인딩해서 보여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데이터 양이 많아도 이렇게 렌더링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기,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익스프레션을 남용하기보다는 전체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성능과 유지 보수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구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네이블 이벤트입니다. 얘도 한번 열어볼까요? 샘플, 이네이블 이벤트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의 이네이블 이벤트는요, 데이터셋의 이벤트를 발생시킬지 여부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예. 얘가 true일 때는 계속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얘를 false로 주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Enable 이벤트 true로 줬을 때 데이터셋의 로 개수만큼 돌면서 데이터셋의 값을 변경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홈은 반복문 앞에 enable 이벤트를 펄스로 준 다음에 작업이 다 끝나고 다시 true로 줘서 값을 변경하는 작업을 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enable 이벤트 true로 주고 값을 변경할 때 여기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오. 자, 그러면 enable 이벤트 펄스로 준 다음에 반복문 돌렸을 때 자, 4초 나왔죠? 얘는 몇 초 나올까요? 0.1초. 다시 한번 볼까요? enable 이벤트 true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3초 정도 나오네요. enable 이벤트 펄스로 주고 true로 줬을 때는 되게 빠른 속도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습관처럼 데이터셋의 값을 변경할 때 이렇게 폼 같은 방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면 enable 이벤트 펄스를 주신 다음에 작업이 끝나고 true로 주시면 엄청난 성능 향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그 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셋에 enable 이벤트가 있다면 그리드에는 enable 리드로우가 있습니다. 그리드를 그릴 때, 그릴 때 발생하는 이벤트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드 enable 리드로우. 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enable 리드로우로 true로 주고 작업을 해보시면 2초 정도 걸렸어요. 펄스로 다시 리로드 하고, 자, 펄스를 주고 작업해 볼까요? 0.2초. 시간이 확 줄어든 게 보입니다. 또 다른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enable 리드로, 얘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true로 주고 카피하는 작업을 하면 1초 7위가 걸리는데요. 다시 로드 해볼까요? 펄스를 주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카피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의 변경이 발생할 때 화면을 자동으로 다시 그릴지 설정하는 속성인데요. 이때 우리가 리드로 펄스 주시고 다시 true로 주시면 성능 향상에 계속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패스트 V 스크롤. 자, 이거는 샘플 먼저 봐야 되는데요. 패스트 V 스크롤은 세로 스크롤 표시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제한하여 리플로, 리페인트 횟수를 줄여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스크롤시 일부 데이터만 갱신하는 형태로 성능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리드, 패스트 V 스크롤. 그리드의 속성 중에 페이스트 V 스크롤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값이 디폴트, 탑 위에만, 가운데만, 탑 버튼, 탑 센터 버튼 이런 식으로 내가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폴트로 줬을 때는 그리드에 스크롤 할 때 전체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센터만 보여주게끔 패스트 V 스크롤 타입을 바꿔주시면 그려지는 부분이 가운데만,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데이터가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스크롤할 경우에는 육안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건수가 많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패스브 스크롤 타입을 지정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실제 현장에서도 상당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된다 보여드렸습니다. 통신 후 간결화. 이거는 뭐냐면 통신을 했는데 응답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해서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 응답은 되게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오는데 화면이 로딩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트랜잭션을 호출하고 호출된 결과를 받아오는 콜백 함수에다가 뭔가 작업을 많이 걸어놓으면 이 작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특히나 포문 같은 반복문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재가공한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백 이후의 수행 문자는 조금 단순화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재가공할 때 조금 전에 배웠던 데이터셋에 enable 이벤트 펄스로 주시고, 그 다음에 true로 줘서 처리하시면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트랜잭션 이후에, 트랜잭션 후에 콜백에서는 너무 작업을 많이 하지 마시고 단순화 작업을 해주시고요. 불가피하게 데이터셋에 재가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enable 이벤트를 속성을 같이 줘서 성능을 향상시키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갖고 오는 것보다 페이징 작업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기준을 줘서 조건 제약을 줘서 가지고 오는 방식을 권합니다. 데이터셋을 이용한 파일 전송인데요. 예, 저희 넥사크로에서는 파일 업로드, 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데이터셋의 블랍 타입으로 사용해서 전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데이터셋에 담아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이 간단한 테스트용으로는 사용 가능하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경우 데이터가 메모리에 한 번에 적재되면서 서버 측에서 아웃 오브 메모리 부족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이용하게 되면 파일 전송할 때 데이터셋 처리 과정에서 PC 및 서버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요. 네. 서버의 제약으로 메모리 부족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파일 업로드,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시고요. 또는 상용 제품을 사용하셔서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도입하시면 됩니다. 오픈창 제약에서 팝업창의 종류는 모달과 모달리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샘플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폼이라는 화면이고요. 얘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모달은 부모창에 종속된 형태로 부모창의 동작을 제한하고 자시창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모창이 블록되므로 자시창이 닫기 전까지는 부모창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같은 실행 환경 내에서 동작하므로 넥사크로 엔진이 추가 로딩되지 않아 빠르게 오픈합니다. 주로 코드성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사용자 입력 값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확인용 팝업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모달 팝업은 부모창에서 결과를 받아야 할 때는 쇼 모달의 콜백 함수를 이용하셔갖고 클로즈 한 다음에 값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모달리스는 붕어창과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팝업이며 붕어창을 블록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HTML5 환경에서는 내부적으로 윈도우 오픈을 호출하는 구조이며 이때 넥사크로 엔진 자체가 다시 로딩되고 파싱 작업이 선행되게 됩니다. 엔진이 다시 로딩되므로 모달 방식보다는 오픈 속도가 느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엔진이 새로 로딩되므로 성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부 웹페이지를 열기 위한 목적이라면 모달리스보다는 HTML의 윈도우 오픈을 직접 사용하여 가볍게 처리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리사이즈 비저블, 네, 화면의 사이즈 변경, 비저블 속성 또는 동적으로 컨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브라우저는 회전 시점마다 리드로 및 리플로우를 발생하여 과도한 컨텐츠 경우 이런 동작이 반복되는 경우에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컴포넌트 수가 많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는데요. 컴포넌트 수가 너무 많거나 동작 작업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벤트 내에 과도한 스크립트가 있게 되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직이 복잡해서 스크립트가 많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개발자가 실수로 스크립트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할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셋 이벤트 내에 다수의 이벤트가 중복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데이터셋과 그리드가 포문 같은 반복문을 통해서 작업을 할 때는 enable 이벤트 또는 enable 리드로우를 이용해서 성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스크립트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엑사크로에서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방식으로 동기, 비동기 방식을 모두 지원하지만 저희는 비동기 방식을 권장을 합니다. 첫 번째 동기 방식, 싱크 방식이라고 하죠. 얘는 서버에 보낸 다음에 서버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화면이 락킹되어 있다가 서버에 응답이 오면 그 다음 작업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통신 후 메인 스레드가 락킹되고 응답 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 오기까지 애플리케이션이 대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이 지연되면 배치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특히나 폼 업로드, 폼이 로드 될 때 동기 방식을 잘못 쓰게 되면 화면이 열렸는데 백지 상태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때는 비동기 통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기, 비동기를 동시에 호출하는 경우 동기 통신의 응답 결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은 비동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동기통신 5개를 호출하는 것보다 5개 비동기를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응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개 요청으로 한 개의 데이터셋이 아닌 여러 개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해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요거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발할 때 테스트 데이터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요. 실제 운영 환경에서 데이터가 많을 때는 이게 확실한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주요 이슈 문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은 동기가 아니라 비동기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동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작업이 끝나고 이 작업의 결과를 받아서 그 다음 작업을 하고 싶은,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동기를 사용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비동기 방식으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트랜지션에 콜백에서 결과를 받아서 해결하시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통신할 때 주고받는 데이터 포맷이 XML, SSV, 바이너리, JSON 형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XML 형태는 태그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그래서 개발할 때는 XML 형태로 주시고, 실제 운영할 때는 이런 불필요한 태그를 제거하고 XSV 통신으로 주셔야 적은 네트워크 비용으로 XML 80보다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트랜잭션 API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XSV 형태도 데이터셋에 담아두게 됩니다. 빠른 속도를 위해서 SSV 형태를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IPI를 이용하면 SSV 포맷을 만들게 되면 내부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셋을 생성하게 되어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SSV 형태로도 만들어서 로직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소스는 저희 교육 자료에 가보시면 JSP 안에 넥사 SSV JSP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 SSV 형태로 포맷을 만드실 경우가 있다면 이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SSV 통신 포맷이 XAPI 설정값 변경이 아닌 스트링 연산을 통해 리스폰스 해야 성능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과 이거에 대한 이제
교육 자료에 준비해놨다는 거,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하면 네트워크 부하가 증가하고 사용자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응답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청크드 방식을 활용을 하는데요. 청크드 방식은 데이터를 일정 크기로 나눠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걸 우리가 청크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전체 데이터를 전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반영이 되고 얘가 화면에 표현이 되는 이 방식을 우리가 청크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넥사크루에서 청크드 전송을 적용하려면 우선 서버 측에서 데이터를 일정 단위로 나눠 전송하는 로직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면에서는 데이터셋에 프로그레스를 true로 주셔야지 서버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서 데이터를 모두 받기 전에 일부 데이터도 즉시 화면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데이터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동일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느끼는 반응은 빠르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청크드 방식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이 방식을 지원해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일부 기존 서비스가 청크드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또 구조를 다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보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한해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까요? 저희 여기 보시면 퍼포먼스의 퍼스트 로우라는 화면이고요. 자, 청크드 방식으로 주게 되면 돌아가면서 부분으로 들어왔더니 데이터가 그리드에 표현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청크드 방식이죠. 10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씩 10번에 잘라서 들어오는 방식이고요. 청크드 방식을 쓰지 않고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받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데이터가 스타트하고 전체 데이터가 올 때까지 화면이 기다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이 엄청 느리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크드 방식을 이용해서 처리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환경입니다. 서버에 대한 환경 설정으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집, 압축 방식입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지집 방식으로 이용하여 패킷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을 이용하면 70% 정도의 압축이 되므로 네트워크 구간 패킷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웹서버 또는 와스를 통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데 샘플 한번 볼까요? 톰캣을 기준으로 서버 XML에 가보시면 컴프레션이라고 있습니다. 컴프레션을 오프에서 온으로 바꿔주시고요. 기본값이 2048이 넘어가면 압축하겠다. 사이즈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설정은 톰캣뿐만 아니라 다양한 웹서버 및 와스에 지원되므로 서버 종류에 따라 설정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와스 설정 방법은 해당 벤더사에 문의하셔갖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서버에서 컴프레스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성능이 향상되지만 서버 담당자가 이 옵션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옵션은 클라이언트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서버로 컨텐츠를 요청하게 되면 서버는 패킷을 전달하기 전에 지집 형태로 압축하는 상태에 그때 서버 메모리가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미리 압축을 해서 올리는 거죠. 화면에 보시면 윈도우, 그쵸, 7집 같은 거 이용해서 아예 압축한 애를 올리고 압축한 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집이 중복해서 되지 않게끔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집 방식으로 이용했을 때 패킷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압축률 70%의 압축률을 보이지만 이미지 등은 제외한 텍스트 형식에만 적용된다는 거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Keep Alive입니다.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유지 방식 이걸 우리가 Keep Alive라고 하는데요. 웹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일정 개수의 서버 세션을 유지한 상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매번 연결을 새로 맺고 종료하고 또 맺고 종료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통신 속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Keep Alive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서비스를 호출할 때마다 계속 연결하고 종료하고 연결하고 종료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및 서버 부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버 요청에서는 컨넥션 keep alive라고 되어 있는데 응답에서 클로즈로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해당 서버의 설정에 keep alive가 오프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Keep Alive를 사용한다고 해도 서버에서 세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버에도 Keep Alive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패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Keep Alive는 이미 열려있는 섹션을 활용하므로 세션 오픈 종류에 따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세션을 유지함으로 서버 측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상당수 웹서버는 Keep Alive를 온하여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넥사크로에서는 SADL의 Use HTTP Keep Alive 속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프레임워크에서도 기본적으로 Keep Aliv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태그는 웹브라우저가 서버에서 받은 파일을 캐시로 저장할 때 이 파일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이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웹브라우저는 캐시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하지 않고 재사용함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어 불필요한 데이터 다운로드를 줄여서 네트워크 부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버의 파일이 업데이트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태그와 라스트 모드 파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태그는 보통 노드, 타임, 사이즈 등으로 조합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서버 측의 변경을 통해 조합의 변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이 태그에 주의하실 점은 여러 개의 웹서버를 운영 중일 때 같은 파일이라고 해도 이 태그 값이 서로 다르면 이럴 때는 브라우저가 다른 버전으로 인식하고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매번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웹서버를 운영 중이라면 이 태그 값을 동일하게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태그를 좀 보시면 이 태그는 헤더에 포함되어 송수신 되고요. 만약에 각 서버별 동일한 파일에 대해 이 태그 값을 보장할 수 없다면 라스트 모디파이드만을 사용해도 됩니다. 윈도우 서버의 경우 최신 파일에서 이전 파일로 변경될 때 라스트 모드 파일드 같은 경우는 이전 날짜로 설정되면 캐시가 갱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반대로 이 태그 설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캐시에 관련된 이 태그와 라스트 모디파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메모리 부분입니다. 넥사크로는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실행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하는 애플리케이션 역시 브라우저 내에서 메모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불필요한 메모리가 해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되는 현상을 우리가 메모리 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변수를 선언할 때는 다나 디스를 이용해서 변수를 사용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얘가 전역 변수, 글로벌 영역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면이 닫아져도 이 변수의 메모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메모리 누수를 위반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바나 디스를 사용해서 변수 사용하시고요. 전역 변수가 필요하다면 넥사크로의 애플리케이션 베리어블스에 등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할 때 생성된 컴포넌트를 해제할 때 remove child라는 이렇게 remove child 명령어만 주고 제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remove child만 주면 화면에 동적으로 생성된 컴포넌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화면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메모리에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메모리에서 제거하려면 순서에 맞게 remove child, dstory, null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단계로 구성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메모리 인수가 없이 잘 삭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외부의 웹페이지나 HTML 콘텐츠를 화면에 보여줄 때 웹브라우저 또는 웹뷰어 두 개의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앱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엔진은 이미 알려진 대로 기본적으로 메모리 뉴스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브라우저이고요.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단종됐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웹페이지 연동 또는 HTML 콘텐츠를 보여줄 경우에는 웹브라우저보다 웹뷰어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웹브라우저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단계적으로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넥사크로의 차트를 이용하실 때 알매트 차트 연동하는 거 많이 쓰시는데요. 알매트 차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쓰입니다. 웹 브라우저와 div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데요.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런타임 버전과 웹 버전 동작이 모두 가능하지만 얘는 브라우저 가지고 있는 메모리 누수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DI 방식은 DIV 내부에서 차트를 렌더링하여 메모리 사용량이 적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원활히 동작하지만 웹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런타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웹으로 개발하실 때는 DIV 방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NRE 방식이다 할 때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이나마 뉴스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은 최신 버전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작업해 주시는 겁니다. 네, 참고로 넥사크로의 웹브라우저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7 버전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최신 버전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배포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넥사크로 성능 최적화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강의에서 다룬 내용은 실제 프로젝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능 이슈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개발에 적용하신다면 프로젝트 오픈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요. 특히 성능 최적화는 개발 완료 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개발 단계부터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능을 고려한 개발 습관, 이걸 갖추고 개발하시면 안정적이고 빠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임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투비소프트